무슨 일이든 끼어드는 사람은 대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대신 판단하고 당신의 선택을 교정하려 들고 당신의 인간관계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친절이 아니라 통제다. 문제는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참견은 대개 불안에서 출발한다. 타인의 선택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한다.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 타인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는 내가 나와 다르게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을 지배하려는 충동을 숨기기 위해 도덕을 이용한다고 보았다. 오지랖은 현대적 도덕의 가면을 쓴 지배욕이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첫 번째 특징은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이 희미하고 타인의 선택을 자신의 판단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서서히 자기 확신이 흔들린다. 사소한 결정에도 설명해야 하고 방어해야 하고 허락을 구하는 듯한 태도가 습관이 된다. 결국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넘어간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해결은 단순하다. 설명을 줄이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결정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경계를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 반응을 최소화하면 개입의 동력도 서서히 사라진다. 참견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은 타인의 의견으로 채워진다. 오지라퍼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인생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다룬다는 점이다. 직업, 연애, 결혼, 소비, 인간관계까지 마치 설계도에 어긋난 건물을 바로잡듯 수정하려 든다. 문제는 그 설계도가 언제나 자신의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들린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삶은 통계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연속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자신의 욕망과 실패, 후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조언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유형은 타인의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패를 막아주겠다는 명분으로 경험의 기회를 빼앗는다. 하지만 성장은 타인의 통제를 통과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후회하는 과정에서만 단단해진다. 대신 살아준 인생은 안전할지 몰라도 결국 공허하다. 가까운 가족이나 선배,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정서적 빚이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고 거절하면 배은망덕하다는 인상을 줄까 두려워 침묵하게 된다. 그 침묵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뀐다.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납득할 선택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해결은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듣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유예다. 결정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린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먼저 들여다본 뒤 선택한다. 타인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불안을 대신 떠안아줄 필요는 없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고 조용한 상황에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며 결국 자신이 개입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들은 갈등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사건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평온을 유지하기보다 긴장을 조성한다. 겉으로는 예민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말로 분위기를 흔들고 타인의 사소한 표정과 말투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그러나 그 행동의 핵심에는 해결이 아니라 존재감이 있다. 자신이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낸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이 흔들린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타인의 감정과 관계, 미래의 가능성까지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계속 손을 뻗는 순간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진다. 작은 오해는 갈등이 되고 갈등은 관계의 균열이 된다. 이들과 가까이 있으면 피로가 누적된다. 별일 아닌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명해야 하고 필요 이상의 설명을 요구받으며 감정의 소모가 커진다. 결국 사람은 관계를 피하고 싶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재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 고립을 만든다. 이 유형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제기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다. 감정적으로 맞서면 그들이 원하는 무대가 완성된다. 대신 사실만 짧게 확인하고 과도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파도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평온을 깨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인생은 늘 긴장 상태가 된다. 조용히 흘러가도 되는 일까지 소란이 된다. 문제를 키워 존재감을 확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소비한다. 네 번째 유형은 도움을 준 뒤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아무 조건 없이 나섰다고 말하지만 관계의 균형은 이미 변한다. 그들은 도움을 주는 순간부터 우위에 서고 언젠가 그 빚을 은근히 상기시킨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압박한다. 이 유형은 교묘하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민다. 그래서 거절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면 예전에 내가라는 말이 등장하거나 표정과 태도로 실망을 표현한다. 도움은 선이었지만 관계는 거래가 된다. 니체는 인간이 도덕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도덕적 우위를 무기로 사용한다. 나는 너를 도왔다는 사실은 곧 너는 나에게 빚이 있다는 암묵적 선언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자유롭지 않다. 선택이 아니라 보답이 되고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이들과 오래 지내면 죄책감이 습관이 된다. 거절할 때마다 스스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의 기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계산 위에 서지 않는다. 도움은 기억되지 않아야 진짜 도움이다. 해결은 명확하다. 받을 도움은 최소화하고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정리한다. 감정적 보답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조건이 붙는다면 거리를 조정한다. 모든 호의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공짜처럼 보이는 도움일수록 비용은 나중에 청구된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빚을 남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관계는 점점 자유를 잃는다. 감사는 필요하지만 굴복은 필요 없다. 다섯 번째 유형은 논리로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꺼낸다. 서운함, 실망, 걱정, 눈물, 침묵 같은 것들이 이들의 주요한 언어다. 겉으로는 인간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하나의 전략이 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당신의 선택을 바꾸게 만든다. 이 유형의 핵심은 죄책감을 건드리는 능력이다. 당신이 자기 기준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즉시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체념이 흐른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먼저 신경 쓰게 된다. 판단 기준이 이동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이성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감정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울음과 침묵은 논리보다 강력하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압박한다. 그래서 이 유형은 스스로도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 생긴다. 한 번 기준을 낮추면 다음에도 낮춰진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지만 나중에는 중요한 선택까지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점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선택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그렇게 경계는 서서히 흐려진다. 이 유형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리다. 감정은 이해하되 결정은 따로 둔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는 태도는 동시에 가능하다. 감정을 달래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평등을 잃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감정으로 타인의 선택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서서히 수정된다. 여섯 번째 유형은 유난히 질문이 많다.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통장 상황은 어떤지, 가족과는 잘 지내는지, 회사에서는 무슨 평가를 받는지까지 세밀하게 묻는다.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걱정스럽지만 질문의 깊이는 과하다. 관심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다르다. 이들은 정보를 통해 관계의 위치를 정하려 한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 상대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 조언이 쉬워지고 개입도 자연스러워진다. 니체는 힘이란 노골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해석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많이 아는 사람은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고 그 재구성이 곧 영향력이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은 경청에 능숙하다. 그러나 듣는 목적이 공감에만 있지 않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묘한 피로가 남는다. 별것 아닌 이야기까지 설명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호하게 답하면 다시 묻는다. 결국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털어놓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는 다른 자리에서 언급되거나 조언의 근거로 사용된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통제 밖에서 소비되는 순간이다. 문제는 신뢰가 조금씩 마모된다는 점이다. 솔직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노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고르게 되고 관계는 형식만 남는다. 겉으로는 친하지만 내면은 닫힌 상태가 된다.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모든 질문에 성실할 필요는 없다. 웃으며 흐리고 구체성을 줄이고 핵심은 남겨둔다. 사적인 정보는 선택적으로 나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한 것은 아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타인의 삶을 과도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삶에 집중할 대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 공백을 당신의 이야기로 채워줄 이유는 없다. 정보는 힘이 되고 힘은 관계의 균형을 바꾼다.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7번째 유형은 시간을 가볍게 다룬다. 약속 없이 전화를 걸고 당연하다는 듯 긴 통화를 이어가며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드러낸다. 그들에게 당신의 하루는 언제든 비워둘 수 있는 공간처럼 취급된다. 급한 일도 아닌데 긴급한 분위기를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시간은 돈보다 분명하다. 한 번 쓰이면 돌아오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간 사용은 그중 가장 명확한 영역이다. 그런데 이 유형은 당신의 선택권을 슬쩍 가져간다. 대화를 거절하면 냉정해 보이고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무심해 보이게 만든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계획보다 관계의 분위기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이들과 계속 엮이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하루가 조각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뒤로 밀린다. 작은 방해가 반복되면 삶의 밀도가 낮아진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가 재배치된다. 이 유형은 종종 친밀함을 이유로 든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말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다. 그러나 친밀함과 무제한 접근은 다르다. 관계가 깊을수록 오히려 시간에 대한 존중은 더 분명해야 한다.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한다. 통화 시간은 미리 정하고 즉각 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락에는 여유를 둔다. 방문은 약속을 기준으로 한다.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반복적으로 허용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 한 번 분명히 하면 다음은 수월해진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 시간은 삶의 단위다. 그 단위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대신 사용한다. 8번째 유형은 평온한 관계를 견디지 못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작은 차이를 확대해 대화의 온도를 올린다. 의견 차이는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사소한 오해는 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된다. 이들에게 갈등은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친밀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솔직함처럼 보인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태도,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은 건강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긴장을 만드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감정의 진폭으로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기 시작한다. 조용하면 멀어진 것 같고 부딪혀야 가까워진 것처럼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겨울의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어지면 춥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인데 이 유형은 그 거리를 조절하지 못한다. 가까워지기 위해 과도하게 밀착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만든다. 갈등 뒤에 화해가 일종의 보상처럼 작동하면서 긴장과 해소의 순환이 굳어진다. 이들과 오래 지내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전제가 깔린다. 편안한 대화보다 대비하는 태도가 먼저 생긴다. 결국 감정은 소모되고 관계는 피로해진다. 대응은 모든 논쟁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감정의 파고를 같이 높이지 말고 사실과 현재의 문제에만 머문다. 과거를 끌어오지 않고 관계 전체를 걸지 않는다. 친밀함은 소란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 조용히 오래가는 연결이 더 단단하다. 갈등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결국 평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불안을 대신 감당해 줄 필요는 없다. 관계는 시험장이 아니다. 9번째 유형은 늘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말한다. 결정은 당신이 하게 만들고 방향은 자신이 제시한다. 조언은 구체적이고 단호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호하다. 일이 잘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잘못되면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영향력은 갖되 부담은 지지 않는 구조다. 이들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서 판을 흔든다. 당신의 선택 과정에 깊이 들어와 판단을 교정하고 위험을 과장하거나 가능성을 축소한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책임자는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전한 위치에서 통제하는 방식에 가깝다. 니체는 힘을 행사하는 인간의 본능을 말했지만 진짜 힘은 결과까지 감당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책임 없는 영향력은 미완의 권력이다. 이 유형은 실패의 위험을 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개입은 하되 마지막 선은 넘지 않는다. 이들과 얽히면 혼란이 생긴다.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따랐다가 실패하면 혼자 남는다.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두려워진다. 판단의 기준이 스스로의 분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로 이동한다. 그때부터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 대응은 분명하다. 조언은 참고 자료로만 두고 결정 과정은 독립적으로 정리한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본다. 함께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면 깊은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영향력은 결국 타인의 삶을 실험대처럼 다루는 태도와 닮아 있다. 당신의 인생은 조언의 증명 수단이 아니다. 중심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에서 나온다. 마지막 유형은 가장 근본적이다. 앞선 모든 참견의 형태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결핍이 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는 감각이다. 목표가 흐릿하고 몰입할 대상이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문제로 시선을 돌린다. 남의 인생이 더 선명해 보이고 더 시급해 보인다. 이 유형은 악의적이라기보다 공허에 가깝다. 그래서 더 복잡하다. 도움도 주고 걱정도 하고 조언도 한다. 그러나 모든 개입의 중심에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타인의 선택을 교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확대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리몰입이다. 스스로의 삶 대신 타인의 삶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불필요한 욕망에 휘둘릴수록
평온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타인의 인생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욕망 역시 과잉이다. 자신의 하루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남의 하루를 설계하려 든다. 자신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굳이 타인의 방향을 수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미 집중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가까이 있으면 처음에는 든든할 수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힌다. 선택마다 설명이 필요하고 작은 변화에도 해명이 따라붙는다. 당신의 삶은 점점 독립성을 잃는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참견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삶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채우고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면 외부의 개입은 힘을 잃는다. 경계는 말로 설득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무슨 일이든 참견하는 사람은 어쩌면 길을 잃은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방황을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성숙이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참견은 힘을 잃는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이고 거리는 무례가 아니라 자존이다. 인생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채널이 삶의 중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